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자, 오늘은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현대소설 7강에 해당이 되겠죠? 네, 모래톱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작품 제목만 봐서는 모래톱이라는 이건 뭔가 공간인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주는 제목만 단어만 눈에 띄죠. 모래톱 어떤 공간인지 본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 알고 계시죠? 수능 특강 문제를 먼저 풀 때는 문제를 푸는 방법 잠깐만 선생님 좀 설명한다면 보기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보기가 어떤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던져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특히 소설이라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조건은 뭐고 중심 인물은 누구고 이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을 보기가 던져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침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방향 지시를 잡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독해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설에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여러분? 단락을 끊어서 좀 풀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문의 길이가 길면 그걸 다 읽고 문제를 풀 때는 또 우리의 기억이 순간적인 왜곡을 일으키고 내 생각이 개입이 돼서 내가 막 소설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락을 한 두세 단락 장면이 끝날 때쯤까지 좀 읽어본 다음에 거기서 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싹 다 먼저 풀고 지울 수 있는 선택지들 지우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 쌤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정보를 좀 가진 상태에서 쌤 영상을 좀 본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래톱 이야기 바로 본문으로 그냥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인물 나왔습니다. 인물 나오면 네모박스 잡아라. 건우 할아버지랑 윤춘삼 씨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나에게 조마이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마이섬이라는 거는요. 주머니를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고 현재 건우가 써냈다 그랬잖아요. 어머님인 할아버지와 이 조마이섬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마이섬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내가 좀 알고 있는 얘기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건우가 섬 얘기라고 해서 에세이 형식의 글을 지어서 나한테 보여줬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좀 알고 있던 이야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짤막한 스토리들이 조금 더 붙어 있었던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자, 기억이 알려준 정보. 건우가 써냈던 글을 통해서 건우의 선생인 내가 조마이섬의 역사에 대해 이미 좀 알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건우는 정보 전달자. 나에게 조마이섬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전달해줬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조마이섬 이야기가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보면 4번 별표하고 갈까요? 위 인물들, 다시 말해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씨,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조마이섬 이야기를. 이 인물들의 이야기와 건우의 섬 얘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억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기본 내용은 누굴 통해서? 건우의 섬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를 통해서 심화 확장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요 기억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요 본문을 좀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번 문제가 좀 필요해서 선생님이 5번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5번 문제 같이 보십시다. 이 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가 20년이 지난 뒤에 조마이 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자기 기억 속에 있던 걸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우리 수능 특강에서 시작되고 있는 본문은 20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20년 뒤에 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나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마이 섬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20년 전에 들었던, 내가 20년 전에 관찰했던 이 이야기를 좀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 이 얘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년 전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는 관찰자이고요. 건우 할아버지, 거의 이제 갈바스 영감이라고 불리는 요 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은 여기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수능 특강 본문에는 없지만 이 소설은 전체로 봤을 때는 액자 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사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대사의 뒤를 살짝 봐가지고 요 대사가 누구 대사지? 하고 좀 한번 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건우 할아버지 대사네. 그치? 건우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래. 처음부터 없기야 없겠어만은 죄다 뺏겼대. 누가? 조마이섬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이야? 왜 땅이 없어? 뺏겼대.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 섬은, 자, 조마이 섬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줬구나. 그 낙동강 물이 모래를 밀어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가 섬이 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모래톱이야, 모래톱. 그러니까 조마이 섬이 바로 뭐다?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모래톱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낙동강 물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을 자기 생계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그걸 지규로 젖줄같이, 엄마의 젖줄같이 그렇게 낙동강 물이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되어 왔어요. 그런 우리 조마이 섬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탄식하는 말투였어. 정서가 나오고 있잖아. 마이너스의 정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 그게 바로 뭐야? 조마이 섬이야. 왜? 낙동강 물이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은 너무 단순하고 순박하게 생각한 거,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이고 그걸 아버지를 거쳐 나한테 물려줬으니까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철들락 말락한 무렵, 그러니까 건우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 얘기구나. 그때 갑자기 벼랑간 외놈의 동척의 소유로 둔갑을 했대. 뭐가? 조마의 섬이. 동척이 여러분 뭐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이 소유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여러분 요거 인용이죠. 그죠? 그 얘기까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대사의 주체 잡으라는 얘기고요. 조마이 섬의 근원이 낙동강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내포된 생각은 그래서 뭐야? 민중의 것이다. 여기 땅을 계속 대대로 경작해왔던 사람들의 것이 조마이 섬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문제 상황 잡으십니다. 뭐다? 일제치하다. 사건의 내용은 뭐다? 문제적 상황은 뭐다? 문제적 상황. 자, 문제적 상황을 잡는 거 소설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문제적 상황은 뭐다? 일제강점하에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어냈던 곳이 뭐야?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주식회사의 소유로 언제가부터 섬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 있더라 그 얘기인 거지. 자,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 종결어미, 인용의 형태를 갖고 있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건우 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된 내용을 나가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이라고도 얘기하고 간접 화법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건우 할아버지의 대사로 했으면 굉장히 길어졌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내가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 이런 걸 만들어낸 뒤라 카더만. 누구의 대사야? 요거는 윤춘삼 씨의 대사구나. 대사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비속어 쓰였어요. 비속어도 쓰였고 뭐 만들다, 카더만 이런 것들은 토속어죠. 우리가 지역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또 쓰였고 여러분 놈은 뭐예요? 놈은 비속어죠.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비속어도 쓰이고 토속어도 사용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각각의 효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리하고 가십니다. 10번 비속어 이완용이란 놈, 왜 이렇게 썼다? 적개심의 표현이겠다라는 거. 이 비속어는 어떤 가진 자, 유력자, 권력자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11번 토속어, 지역 방언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어떤 효과 있습니까? 지역적인 특수성, 향토성을 드러내면서 생생한 느낌, 현장감을 주는 거죠. 그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현장감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춘삼 씨 계속 갑니다. 본문. 퉁방울 같은 눈 인물의 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유, 비유 나오고 있구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자, 정서 잡으십니다. 물결 표시. 징후일치 이길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를 향한? 가진 자들을 향한.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됐구나? 조마이섬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넘어갔구나. 그전에는 그냥 그 땅을 대대로 일궈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순박하게 살아왔던 그곳이 국가의 소유로 일본 제국주의의 소유로 넘어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넘어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매국조약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조약이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고 그러니까 조선의 토지를 쫙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일본인들이. 그리고 이때는 2해, 2년이야. 2년 뒤인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라는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이 있었대. 여러분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 한국과 일본 대한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었어. 약속을 맺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목이 있었냐?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 뭘 시정개선해야겠어? 토지에 관해서. 이게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토지 소유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이래서 참 이게 근대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시정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게 조목이야. 한일 신협약의 조목으로 있었던 거지. 통감이 누구야? 식민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낸 일본 관리야. 일본 관리의 명령을 받아야 돼. 예. 토지를 조사했고 토지를 시정해야 되는데 토지의 소유를 명확히 하는 그런 근대적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관해야 된다? 일본의 관리가 주관해야 돼. 라는 협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강행했어. 그 사업을 강행하면서 그 사업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조선의 땅을 약탈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역둔토라고 해서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땅들이 있었거든요. 국가 소유인 거죠. 그리고 산림 원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런 땅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것들을 모두 국가의 소유로 전환을 먼저 시켜.
야, 이거 이렇게 소유가 불분명한 것들은 이제 국가 소유야. 이렇게 전환을 시켜. 국가 이름을. 근데 그때 당시 국가가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일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농민으로부터 뺏어. 일단 농민들은 누구 땅인지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대대로 경작해 오긴 했는데 그 소유 그거 뭐지 이제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지. 그 뭐 문서가 땅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땅이라든지 또 역전토라고 해서 국가 소유의 원래 조선 때부터 국가 소유의 땅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이제 국가 소유로 일본의 소유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불하 돈을 받고 팔았대. 일제가. 돈을 받고 파는데 그때 당시 누가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 동양척식주식회사 1인 일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소유로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생각이란 얘기야? 나의 생각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3번 정리했습니다. 디귿이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 이 서술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건우 할아버지랑 윤춘삼 씨의 말을 듣고 있던 나가 두 사람의 말과 관련해서 그거로부터 연상이 돼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진술하는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인물이 대단히 역사적인 지식에 해박한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춘삼 씨랑 건우 할아버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마이섬을 뺏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관련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을 쭉 진술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나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의 그 분노와 적개심에 대단히 많은 공감과 연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 아주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 텐데 그거를 요약해주는 요약 제시가 있었던 거죠. 됐죠? 넘어가 봅니다. 쥐길 놈들. 자, 쥐길 놈들 누구야? 누구? 건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죽일 놈들 누구겠어요, 여러분? 조마이섬의 소유권을 가져갔던 지배층들인 거죠. 근데 이 지배층들을 어떻게 표현했어? 죽일 놈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역시 비속어.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저항심, 그 심리를 부각하는 역할을 했죠. 건우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죽일 놈들에는요. 일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돈 많은 사람들이겠지.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에는 그다음에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는 여러분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누가 또 돈을 갖고 있었을까? 친일파들이 돈을 갖고 있었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남한에서는 친일파 숙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사회에 그 해방 직후 사회의 유력자들로 다시 권력을 얻게 됐잖아. 그런 사람들의 소유로 조마이섬이 계속 소유자가 넘어갔었다라는 얘기를 쭉 건우 할아버지가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꼴이 되고 보니 그랬단 말이야. 이 꼴이 되고 보니. 그럼 이 꼴이 되고 보니는 뭐야? 소유자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어찌 되는 기요. 우리는 계속 정말 선조 때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거 정말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대대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열심히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이 땅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뭐 둑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땅을 정작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유자래.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의 꺽꺽한 그는 누구 여러분? 건우 할아버지. 꺽꺽한은 억세고 거친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백 통학생임더 아우 사투리 잘 안 돼. 나리백 통학생임더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관찰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건우 할아버지랑 건우의 그 목소리에는 뭔가 분노와 저주의
어떤 감정이 항상 담겨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은 거죠. 이게 건우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중학교의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근데 건우가 항상 지각을 해. 단골 지각생이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지각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룻배 통학생이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정조사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 집집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다니셨대요. 근데 이런 가정 방문을 한다 이러면서 건우랑 같이 가면서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기 조마이섬 그 에 있는 건우 집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먼 거야. 너 도대체 학교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그러니까 이제 건우가 설명을 하는 거야. 빨리 가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나룻배를 잘 타고 이렇게 오게 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아, 네가 그래서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나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앞부분 보면 여러분 2시간에 걸려서 학교를 갔다가 왔다가 했던 그런 아이인 거지.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 이런 감정들이 묻어 있었다. 아, 근데 그게 건우 할아버지에게서도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얘기야.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 우리 원한이 굉장히 큰 거, 뼈에 새겨 있는 애통함이다. 그래서 각골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건우 집에 가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건우의 이제 책장을 보다가 건우가 쓴 글을 하나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글에도 건우가 이 어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대해 자기 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미 느꼈었거든요. 근데 건우 할아버지에게서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20번. 결국 조마이섬 주민들의 삶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본다면 정말 선조 때부터 물과 싸워가면서 섬을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빼앗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인데 건우와 건우 할아버지가 당대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민중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정서 이런 정서들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십니다. 자, 중략됐습니다.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 그다음에 윤춘삼 씨라고 또 조마이섬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사상범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랑 만났었던 그런 분이고 뭐 빨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좌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은 정말 순박한 민중이세요. 이분도.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랑 친분도 맺어갔고 건우랑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건우네 집에 이제 또 여름이 끝나면 놀러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갈 생각을 할 무렵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십니다. 부슬비가 계속 광풍에 미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 얼핏 홍적기 여러분 지질시대 구분에 하는데 지구가 널리 빙하로 덮여 몹시 추웠던 시기래요.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개비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대. 이 기후에 대한 그 이제 날씨가 어땠다라는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요 대사 보세요. 건운의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대. 그러면 여러분 기억과 내용은 이렇게 묶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3번 이 부슬비가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라는 이 진술, 요 배경, 날씨, 기후에 대한 이 묘사는 그냥 읽히지가 않는 거지. 조마이섬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배경 묘사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슬비가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 진술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홍수가 이미 있었구나. 그리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구나. 조마이섬? 이거 모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섬인데 이거 홍수가 심하게 났으면 물에 잠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불안한 불길한 예감 이렇게 가는 거죠.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섬께는 어찌 되지요? 생면부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점납패들 여러분 보고 가세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지는 사람들이야. 점낫이라고 이렇게 작은 낫이 있거든요. 이런 낫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있다가 물에 뭐가 떠내려가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막 간 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되면 조마이섬 어떻게 되냐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점낫으로 이렇게 건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조마이섬?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가 나를 흘끗 보더니 돼지 새끼가 떠내려가고 있었나 봐. 그걸 이렇게 건지려고 하던 사람이 나를 흘끗 보더니 맹진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리 부르면 마찬가지지요.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기요.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어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어제 어떤 소동이 있었다는 거야. 어제 어떤 소동이 있었고 이게 없었으면 무슨 탈이 났었을 거래. 그러면 소동 덕분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면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지. 됐죠? 24번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정보가 대사를 통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어떤 소동이 있었고 소동 덕분에 홍수 속에서도 밤새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럼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됐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신경이 벼랑감? 딴 곳으로 쏠렸다. 딴 곳이 뭐였겠어? 어제 그런 소동이었겠죠. 이따뿐이라요. 문딩이 쫓아낼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매리빙강 뭔가 한답시고 밀가루만 잔뜩 띠 쳐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둑을 섬사람들이 우대들어서 막 파헤쳐버리고 본대대로 물기를 티났다 하더만요. 그걸 안 했으면 사투리 괜찮아요? 여러분 니은 어제 사건 요약 제시가 나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 의해서 정리하자면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유력자들이 공사비를 착복하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둑이 있었다 그 얘기야. 밀가루만 잔뜩 띠 쳐먹고 공사비로 바다 조마이섬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멋지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그래서 땅을 정말 비옥하게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밀가루만 잔뜩 띠 짜먹었어. 공사비를 착복한 거지. 공사비를 착복하고 그리고 뚝을 만들긴 만들어 놔야 되잖아. 왜 정부로부터 뚝을 만들겠다고 해서 받은 돈일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날림으로 그냥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뚝이 위태하게 서 있는 거지. 뚝이 위태하게 서 있는데 물길을 막아놓은 상태고 여러분 섬에서 물길이 나가서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물길은 막혀 있고 그리고 둑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 물이 점점 불면 여러분 둑이 어떻게 한순간에 터져 나가면 물이 쫙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럼 섬이 그냥 아작이 나는 거지 그야말로. 근데 어떻게 했대? 섬 사람들이 대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미리 뚝을 판 거죠. 그래가지고 물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홍수 때도 이 물길을 타고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키다린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자, 그걸 안 했으면 조마이섬은 완전히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키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소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조금씩 나와요. 이런 분들, 이런 서사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독해할 때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이렇게 누가 또 말했어. 누구에게 혼나는 거야? 유력자, 지배계층. 곁에 있던 약삭 바른 얼굴의 사내가 이렇게 불쑥 쏘아붙이듯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판지를 향해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그러나 걸리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괜히 혼날랐고 암시되는 당대 사회적 분위기 함부로 그런 말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돼.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우리 군사 독재 치하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총통해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약삭 바른 어떤 얼굴의 사나이가 널빤지를 이렇게 점낫으로 걸려다가 못 걸었잖아. 그리고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에 잘못이나 되는데 조마의 섬에 누가 있어? 하며 퉁명스럽게 물어봤어요.
건우라는 학생이 있어서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건우라는 학생을 걱정하고 있는 선생님이야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는 거지. 약삭 빠른 눈초리가 다시 물고기만 쏘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물고기 보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건질 게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키다리가 그 아이 아베가 누군겨? 하고 나를 물어봤어. 키다리는 조금 좀 친절하고 좀 사람의 관심도 많고 사교성도 있고 이런 분인 거지. 아버지는 없고 지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스 영감이라더군요.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 그렇기요? 좋은 누이님더. 키다리가 말하는 거야. 조마이 섬에 사는 분이 아닌데도 이 갈바스 영감 좀 유명하네. 좋은 누이님더. 키다리는 전납대를 세워들더니 조마이 섬의 인물 아인기요. 어제 아침 이곳을 지내갔는데 그 뒤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났단 말이여. 그 일이 뭐겠어. 어제 그 소동이겠지. 항상 앞이랑 연결하면서 읽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이 말은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로 돌아가고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쫙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어제 그 소동이고 다시 말하자면 조마이섬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유력자가 만들어 놓은 마을의 둑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단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가고 난 뒤 누가 갔어? 누가? 갈바스 영감, 조마이섬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조마이섬의 민중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얘가 가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났으니까 어제 그 소동의 주동자도 누구였겠구나. 아, 갈바스 영감이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3번. 그 추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 여러분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는요 되게 값비싼 거야. 팔면 엄청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꽤 나가는 거지. 이게 떠내려 가니까 갑자기 바위짬에서 벼랑간 쬐까란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그놈 뭐야? 길다란 나무에 달라붙어서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슬에 용케 밀어다 붙였어. 그 나무를 얻은 거야. 박수를 치기보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만 봤대. 용감하기보다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답니다. 네, 34번 수행 문제 만들어놨습니다. 물에 떠나려가는 비싼 나무를 누군가가 얻어내는 모습을 본 나의 반응이죠. 왜? 야, 박수 안 하고 처참하다, 막 숨죽이기 없고 보면서 처참한 광경이었다라고 말했을까? 보잘것없는 것에도 나무, 생명보다 더 중요해? 비싼 나무를 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사람들의 가난이 처절하고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처참하다고 느낀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났고, 그냥 그 자연재해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처해졌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그게 뭔 거야? 그게 국가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바이러스의 재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걸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는 거야. 기관이.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이 국가가 그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거지. 특히 1960년대.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어때? 국가가 나는 국가의 몫을 담당할 거야.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뭐 국가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한 재난 소득 이런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국가가 보이는 거지, 국가가. 그런데 국가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거쳐온 거야. 1960년대 홍수가 났어? 사람들이 다 떠내려갔어. 자기네들이 다시 건지고 뭐 남의 거라도 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거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나무를 막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더라는 거지, 민중을. 그런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중이 국가 또는 권력자, 뭐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게 민중은 뭐로서만 보였냐면 한 표의 값어치로서만 보였어. 그러니까 언제만 국가가 모습을 딱 드러내냐면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정부 이런 사람들이 언제만 모습을 드러내냐면 선거철에만 모습을 드러낸 거지. 선거철에만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막 이러면서 공약을 막 걸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표 하나를 얻고 그때는 막 돈도 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표를 얻는 그런 값어치로서만 민중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민중이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산 증거는 뭘 통해서 얻어지는 거구나. 죽을 목숨을 무릅쓰는 그런 행위, 그건 산 증거야.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가는 민중의 산 증거인데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위는 뭘 통해서만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치는으로써만. 그러니까 민중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산 증거는 뭐다? 자기의 어떤 목숨을 이어가는 자기의 어떤 생존권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힘을 물리칠 때만, 그럴 때만 내가 목숨을 이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는 것 같았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파도는 민중의 어떤 절박한 생활, 이 비싼 나무를 구해야지만 절박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파도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야, 힘이야. 그러면 그걸 저항해야 돼. 그거에 저항함으로써만 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내가 죽을 몸을 무릅쓰더라도 나는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저항해야 돼 라는 장면처럼 보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민중은 표로만 인식되어 왔던 그 민중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가고 있었다? 방해하는 힘을 물리쳐 가면서 자기의 그 어떤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선생님 36번에 정리했습니다. 자, 다만 살기 위해 스스로 죽을 몸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가 가리키는 건 앞장면이고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이건 그걸 방해하는 어떤 힘에도 저항해서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가는 강인한 의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 홍수든 국회의원이든 유력자든 자기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힘에 저항하는 의지, 그걸 통해서 민중의 어떤 삶이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내적 독백이 나와요. 갈바스의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는 이제 윤춘삼 씨 별명이에요. 윤춘삼 씨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비싼 나무를 구하기 위해 저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저렇게 싸웠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활, 자기 생존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도 저항하는 것처럼 갈바스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제 그 소동에 분명히 요분들이 연루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 탔어. 조마이섬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지. 자, 37번 별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리했어요. 리을은 어떤 판단이 있다?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의지를 발휘해 강렬히 저항했을 것이다. 누가? 갈바스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 윤춘삼 씨가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보십니다. 쿠포에 갔어. 차를 내렸지만 물이 너무 홍수가 너무 위험 수위를 돌파해가지고 다리는 통행 금지가 되어 있고요. 비상 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폭풍우에 펄럭이고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죠. 다림목을 건너지는 인줄 여러분, 건너지 못하게, 건너매는 줄이야.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곁에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어. 무거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못을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해든 폼이 여간 엄중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 상황의 긴박감과 엄중함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 정리하십니다. 시각적인 묘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긴박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한가로이 물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나도 간신히 그들 팀에 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려는 거죠. 강 울림이 우르르 하고 울렸어.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도 긴박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막 강렬하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막 되게 긴박하고 긴장되고 막 무서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다리 위에서 물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이런 사람들 여러분, 타인의 고통이나 상황의 엄중함에 무관심하게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 내 일이 아니니까 아우 물이 막 엄청나네 이러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갑자기 해보게 되는데, 그죠? 통행금지 팻말이 이렇게 서 있어서 사람들 가는 건 막아도 수해 시차를, 이 수해, 홍수, 시차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 여러분 이 관리들이 사용하는 차잖아. 국가 권력들이 사용하는 차죠. 관용차만은 사뭇 물을 튀기며 지나갔어.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거기에 날리긴 하듯 더욱 빨리 지나갔다.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는 얼굴들을 알 길이 없었지만 어련히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랴 싶었다. 자, 여러분, 관용차가 뭐 사람들은 막 물론 구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되고 막 무서워하면서 다리들을 간신히 막 건너가고 있는데 관용차가 휙 지나가는데 뭐 마치 무슨 자신들이 대단한 뭐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훅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아유 어련히 심각한 표정들을 하고 있으랴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관용차 맥락 속에서 이 권력자들의 권위적이고 뭐 굉장히 민중을 걱정하는 것 같은 위선적인 착한 척 한다는 얘기잖아. 착한 척. 뭐야? 민중을 걱정하는 척 하는 차가 지나갔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조겠어? 권력자들의 위선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로 어련히 심각한 표정을 했겠어?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됐죠? 아이고 여기까지 해서 본문이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본문이 끝났고요. 이제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요. 김정환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농촌을 배경으로 민중의 저항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소설들을 대단히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성격 사실적이고 저항적이고 현실 고발적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야? 건운의 식구. 특히 건우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배경은 낙동강의 조마이 섬이 문제적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낙동강 하류의 조마이 섬이고요. 여기는 가공의 공간입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주제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실현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 보십니다. 구체적인 지역 조마이섬의 비참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지식인으로 설정된 1인칭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뭐 우리가 르포 기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보도 형식을 좀 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그런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설을 쓸 때 작가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비극을 이 비참한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이 일을 직접 겪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이야기를 형상화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조금 거리를 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이 일을 고발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경우 후자처럼 했을 경우에 뭐가 더 확보되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일 수 있잖아. 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인칭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비참함은 부각이 돼. 그런데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지는 거지.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나라는 관찰자가 있어. 그럼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 된다. 그게 부각되는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과거 사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역수는 행적 구성 방식 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액자 구성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품 속 서술자가 여기 같은 경우는 고발자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그것은 요 고발자 역할이라는 거는 작품의 전체를 봤을 때 이 앞부분에 외부 이야기 부분에 내가 20년 전에 그 조마이 섬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 이야기 내가 다시 고발하겠다 다시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고발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작품 앞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인데 이 조마이 섬이 사실은 그 섬만 그랬겠느냐 그거지. 그 섬만 일제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소유로 만들었다가 그것이 친일파의 손에 넘어갔다가 국회의원 소유가 됐다가 유력자의 소유로 됐다가 이게 그 섬만 그랬겠느냐는 거지. 이건 이 조마이 섬은 사실은 우리 근대사의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거의 압축해 놓은 공간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표성을 띠는 공간이다라고. 다시 말하자면 대유적 공간으로 대표성을 띈 비유적 공간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이 조마이 섬은 그런 공간적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별표하고 가시고요.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소동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갈바스의 영감이랑 유춘삼 씨가 주도가 돼가지고 섬 사람들에게 이 둑이 그대로 있다가 둑이 터져나가면 섬이 다 물에 잠기고 우리는 못 살아니까 이 둑을 빨리 이렇게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갖고 둑을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 유력자들이 고용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고 이제 뚝을 잘 허물지 못하게 되는 막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갈바스 영감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지. 건우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 청년 중에 한 명을 휙 이렇게 매다 꽂았는데 이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에 휩쓸려서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내려가 버려요. 그 깡패 같은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들이닥치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갈바스 영감이 내가 그랬다 나서가지고 이 수갑에 묶여가지고 연행이 됩니다. 그렇게 건우 할아버지는 잡혀갔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그 조마이 섬에 다시 군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섬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반반하게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걸로 내가 그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조마이 섬에 군대가 머문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9월 새학기에 건우는 학교에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작품이 끝나버립니다. 자, 나라는 서술자 아까 선생님이 객관성과 사실성을 갖추게 되고 또 고발자 역할도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나라는 서술자의 한계도 보이죠. 여러분 비판적 지식인이잖아. 그죠? 비판적 지식인이라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러진 않아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냥 계속 관찰하고 그걸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했고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건우 할아버지를 대변해서 뭐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 좀 씁쓸한 결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건우
건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또 할아버지 그 저항 의지를 이어받은 건우라는 아이가 이곳에 있구나. 아, 계속 패배해 왔어요, 민중은. 일제강점기부터 이 조마이 섬의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그랬죠. 매번 패해 왔어. 매번 패해 왔지만 그 섬에 계속 살아남았어요. 계속 살아남았고 계속 생을 이어갔죠.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든지 간에 계속해서 생을 이어왔던 민중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은 누구에게 권력을 넘겨주든 바뀌지 않고 그 땅에서 이어져 내려왔죠. 그 현실을 고발하고 현실은 정말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 끈질긴 생명력과 저항의 의지가 계속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래톱 이야기를 완벽한 비극으로 볼 것이냐? 너무 비극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좀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정말 부조리한 현실들을 좀 바라보게도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끈질긴 생을 이어왔던 민중의 생명력, 민중의 저항의지, 민중의 삶의 의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해보게 되고 또 우리가 지식인이잖아요. 우리들 모두 지식인인데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또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에 이런 부조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